공룡에서 미라까지 자연사 박물관에는 특별한 것들이 있다. 자연과 생명의 신비를 찾아 그곳으로 출발. 흐릿한 것을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생활도구 안경 렌즈의 탄생 스토리를 소개합니다. 키스티와 함께하는 과학향기에서는 마음의 여유를 주고 몸을 치유하는 숲으로 봄나들이를 떠나봅니다. 무한하게 상상하고 지식을 개발하자. 안녕하세요. 무지개 리포터 김명지입니다. 저는 지금 계룡산 끝자락에 위치한 계룡산 자연사 박물관 앞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무한상상 박물관에서는 이 공룡부터 미라까지 아주 오래전 생명의 흔적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와, 공룡과 미라,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데요. 지금 저와 함께 그곳으로 가보시죠. 자연의 역사와 함께 아주 오래된 기록들이 모인 박물관. 지구의 탄생부터 현재까지 지구 안에서 생존했고 사라져간 생명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물관. 우리는 그런 박물관을 자연사 박물관이라고 부릅니다. 자연사 박물관의 특별한 매력, 그 살아있는 과거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산 자락에 위치한 계룡산 자연사 박물관. 산림이 병풍처럼 둘러싼 곳에 위치해서인지 입구부터 깊은 자연의 기운이 느껴졌는데요. 두근두근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설렘으로 박물관에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를 안내해줄 특별한 분을 만났는데요. 오늘의 해설사 조한희 관장입니다. 자, 이제 여행을 시작해볼까요? 자연사 박물관은 테마별, 시대별로 전시물이 구분돼 있다고 하는데요. 박물관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다는 핵심 전시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곳 계룡산 자연사 박물관 1층에서는 어떤 전시물을 볼 수 있을까요? 네, 1층은 공룡의 세계예요. 아이들이 공룡에 관심을 가지면서 고생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다양한 종류, 2억 3천만 년 전에 지구상에 살기 시작한 공룡, 그래서 대표적으로 브라키오사우루스, 알로사우루스, 다이노니쿠스 등 다양한 공룡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와, 공룡이요? 네. 우와. 무시무시한 도마뱀이라는 의미로 지어진 이름 공룡. 약 2억 3천만 년 전 지구상에 나타나 1억 6천만 년 동안 지구를 군림했던 이 거대 파충류는 빠르고 민첩한 움직임이 가능한 최초의 육상동물입니다. 가벼우면서도 강한 뼈로 이루어진 골격, 쭉 뻗은 직립형 다리, 빠른 움직임에도 균형을 잡아주는 꼬리. 당시 생태계에선 어떤 생물보다 가장 합리적인 몸의 구조를 가진 공룡의 등장으로 인해 곤충이나 악어, 그리고 아주 작은 원시 포유류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동물이 쇠퇴할 정도였죠. 초기 공룡 시대인 트라이아스기를 지나 쥐라기로 접어들면서 공룡 중에서도 초대형 공룡들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브라키오사우루스를 들 수 있는데요. 그 공룡이 바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몸 길이 25m, 높이는 16m, 살아있을 때 무게는 무려 80톤. 이 공룡이 살아 움직였다고 상상하니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는데요. 학명 브라키오사우루스, 청운공룡이라는 이름의 이 골격은 2002년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발견한 것으로 계룡산 자연사박물관과 미 캔자스 대학팀이 공동 발굴해 국내 최초로 복원한 표본이라고 합니다. 와, 저는 초식공룡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크기인 줄은 몰랐는데, 근데 이 정도 크기의 초식공룡이면 육식공룡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 보통 이제 초식공룡들이 큰 이유는 몸을 크게 해서 육식공룡들에게 겁을 좀 주게 하는데, 사실은 이 육식공룡들은 떼를 지으면서 힘있고 날쌔니까 달려들어서 초식공룡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꼬리 부분에
이제 망치 같은 것 같은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것을 이렇게 그 뒤에 놓고 막 치면서 공격을 하지만 워낙에 힘세고 날쌘 육식 공룡들이 떼를 지어서 몰려오니까 당해낼 재간이 없죠. 예. 진품 골격이 85% 이상 발굴된 청운공룡의 화석. 화석은 그 자체로도 많은 정보와 의미를 담고 있지만 공룡이 겪은 당시의 에피소드 또한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청운공룡의 어깨뼈인데요. 발굴 당시 이 어깨 부분에서 육식공룡인 알로사우루스의 이빨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중생기 쥐라기 시대의 난폭한 사냥꾼 알로사우루스가 청운공룡을 공격했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었죠. 초대형 초식공룡 브라키오사우루스와 사나운 육식공룡 알로사우루스의 대결.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마 화석은 알고 있을 겁니다. 공룡을 보고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기도 전에 또 다른 전시물이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이번에도 엄청나게 큰 동물입니다. 관장님, 지금 뒤에 뼈가 보이는데 이게 바로 매머드인가요? 네, 맘모스예요. 7만 5천 년 전에 살았던 지금은 그 멸종돼서 없는 맘모스죠. 또 지질자원연구원에서 탄소연대 측정을 하니까 정말 10만 년이 지난 그런 그 연대가 그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휘어솟은 위협적인 어금니. 기둥처럼 두꺼운 다리뼈. 마지막 빙하기를 당당히 누비던 매머드의 골격입니다. 대형종은 어깨까지의 높이가 5m에 달한다고 하고요. 무게는 최대 12톤. 이 육중한 몸집을 둘러싼 두꺼운 피하 지방과 긴 털이 한대 지방에서도 생존할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하네요. 약 1만 년 전 지구에서 사라진 매머드는 동부 시베리아와 알래스카 등지의 얼음 속에서 사체가 발견되며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왠지 낯설지 않은 느낌의 매머드. 물론 지금의 코끼리와 비슷하게 생겨서이기도 하지만 선사시대 동굴벽화에도 매머드가 등장한다는 사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최고의 사냥감이 바로 이 매머드였다고 합니다. 빙하기에는 동물들의 몸집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체구가 클수록 열 보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동굴사자의 화석입니다. 지금의 사자보다 몸집과 힘이 월등했던 동굴사자. 화석이 동굴에서 주로 발견되었다고 해서 동굴사자라고 이름 붙여진 것인데요. 지금까지 발견된 동굴사자 중 큰 것은 어깨까지의 높이가 1.2m, 머리부터 꼬리를 제외한 몸까지의 길이가 약 2m, 몸무게는 최대 300kg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동굴사자는 세계에서 4점의 표본만이 전시돼 있을 정도로 직접 만나보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동굴사자, 매머드, 그리고 공룡까지 거대 동물들이 살아 움직이던 지구의 옛 모습. 이렇게 직접 화석을 보고 상상해보니 더욱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동물, 생명, 자연, 지구, 그리고 우주에 대한 모든 정보가 모여있는 자연사 박물관. 이번에는 지구 밖의 세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또 다른 해설사와 함께 발걸음을 옮긴 곳은 운석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아, 이게 지금 실제 운석인가요? 네, 이게 운석 맞고요. 미국 애리조나에서 발견된 운석이고 무게는 한 1000kg 정도 돼요. 철운석이고 이제 99%가 철이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반짝반짝한 거는 한 니켈 같은 것 때문에 이렇게 그 성분 때문에 반짝반짝 거린다고 해요. 우주에서 지구로 떨어진 돌 운석. 지금 보고 있는 이 운석이 지구에 닿기 전에는 수천 년 동안 우주를 떠돌아다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모르는 우주의 비밀을 이 운석은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운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리가 사는 지구 밖 우주. 행성과 행성 사이 공간엔 혜성이나 소행성들이 부딪혀 떨어진 파편들이 떠돌아다닙니다. 이를 유성체라고 부르는데요. 우주를 떠돌던 유성체가 어느 날 지구와 가까워져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 대기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구로 끌려온 유성체는 대기로 진입해 지표로 떨어지며 빛나는 유성이 되죠. 밤하늘을 멋지게 수놓은 유성쇼. 우주에서 펼치는 불꽃놀이인 듯 화려하고 신기하지만 그 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유성의 낙하 속도는 발사된 총알의 속도보다 10배에서 20배 빠른 속도이며 공기 분자가 가열돼 유성은 1000도씨의 온도로 타고 있습니다. 유성의 표면이 뜨거워지면서 각종 물질이 녹아 떨어져 나가는데요. 우리가 하늘에서 보는 섬광은 유성체의 조각들이 떨어져 나가는 현상입니다. 그렇게 불타오르다 조각난 채로 지표에 닿는 것이 바로 하늘에서 떨어진 돌, 운석입니다. 이 운석을 실제로 만져봐도 되나요? 네, 만지셔도 되는데 만지면 90% 이상이 철이기 때문에 좀 철 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아, 손에서요? 네. 그럼 제가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우주의 비밀을 손끝으로 느껴보기 위해 철운석에 온 신경을 모았는데요. 부드럽고 차가운 느낌이라고 할까요? 돌이지만 돌 같지 않은 이 느낌은 여러분이 직접 만져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정말 철 냄새가 나네요. 운동장에서 그 철봉이나 그네를 잡았을 때 나는 냄새처럼 정말 철 냄새가 나요. 신기하다.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운석의 무게가 궁금했는데요. 두 팔을 걷고 힘껏 들어봤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는 철운석. 담당 PD도 도전했는데요. 이 철운석의 무게는 무려 1000kg, 1톤입니다. 설마 하는 순간 살짝 움직인 운석 보셨나요? 무지개 PD의 괴력에 정말 놀랐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운석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이 우주의 조각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사는 지구는 광활한 우주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이라는 사실과 우주 어딘가에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살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계룡산 자연사박물관 3층. 이곳에선 왠지 모를 으스스한 기운이 느껴졌는데요. 시선이 닿은 곳엔 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텅 비어있는 내부. 이 관은 누구의 것이고 주인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유리관 속에 누워있는 이분. 학봉장군 미라가 관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남성 미라. 여러분은 지금 600년 전 조선시대 생존했던 40대 남성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라를 이렇게 가까이서 살펴본 건 처음인데요. 근데 굉장히 잘 보존이 되어 있네요. 네. 학봉장군 미라 같은 경우는 보존 상태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미라 최초로 MRI, 복강경, 내시경, CT 다 이렇게 사람처럼 검사를 마친 미라입니다. 아, 네. 그런 검사를 다 마쳤다면 이 600년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학봉장군 미라의 사망 원인은 무엇인가요? 저희가 검사 결과 그 아기 부들이라고 하는 꽃가루가 있어요. 네, 한약명으로는 포황이라고 하는데요. 동의보감에 포황을 언제 쓰냐고 나오냐면 이제 기침이 너무 심해서 피까지 토할 때 이제 각혈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각혈했을 때 쓰는 한약재가 기관지에서 항문까지 많이 검출된 걸로 봐서 아마 폐기종으로 돌아가셨을 거라고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물고기를 드시면은 감염되는 간 디스토마 알이랑 편충 알 같은 게 굉장히 많이 검출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민물고기를 이제 날로도 드셨고 또 이분이 좀 많이 섭취를 하셨다는 것까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15세기에 살았던 중년 남성의 시신이 MRI나 CT, 내시경 검사가 가능할 정도로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었을까요? 미라의 비밀은 조선 전기의 묘제 방법에 있었습니다. 바로 회각묘의 사용인데요. 석회와 황토, 가는 모래를 2대 1대 1로 섞어 회각을 만들고 그 내부에 목관을 안치하는 방식으로 석회의 반응열로 인해 관 내부가 무균 상태로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고 자연적으로 미라가 되었지만 학봉장군 미라는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전해주었는데요. 167.7cm의 키에 턱수염과 콧수염이 인상적인 이분은 1420년대에 출생해 42세쯤 사망했을 것이고 각혈을 지혈하는 약재인 포항이라는 애기부들 화분을 복용했으며 기관지 확장증과 중증 폐질환을 앓았다는 것. 민물고기를 날로 먹는 것을 좋아했고 육류와 채소로 이루어진 균형 잡힌 식생활을 했다는 사실. 600년 전 당시의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 현대과학과 조선시대 미라의 만남은 앞으로 더욱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 것입니다. 계룡산 자연사 박물관에서 보낸 하루. 우주, 지구, 공룡, 미라. 머릿속에서만 상상했던 이 모든 주제를 한꺼번에 눈으로 담을 수 있었는데요. 자연사 박물관의 매력이란 광범위하고도 어려운 숙제를 한 번에 그것도 쉽게 풀어낸 기분, 그 뿌듯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 바로 그 점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 자연과학 분야의 노벨상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물관의 설립 목적도 과학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노벨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산실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모든 유치원부터 대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자연과학 문화의 메카가 되고 상상력과 탐구력의 산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마음껏 풀어놓을 교육의 장. 가족이 함께 지식을 공유하는 지식의 장. 그리고 또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박물관이 지닌 다양한 가치를 여러분이 직접 느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주 오래전의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타임머신을 타고 시대별로 시간여행을 한 것 같은 기분인데요. 자연사 박물관에 전시된 전시물 하나하나에 그 가치를 셀 수 없는 역사와 과학 정보가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들과 함께 이 살아있는 교육의 장에서 즐거운 시간여행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무한상상 박물관, 저는 또 다른 박물관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먼 거리를 가까이 보게 하고 보이지 않는 글씨를 보이게 만드는 놀라운 기술 안경 렌즈. 안경 렌즈는 보석이나 수증구를 통해 망원경처럼 사용한 것에서부터 시작됐는데요. 단지 작고 동그란 조각이 만들어내는 깨끗한 세상. 안경 렌즈는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질까요? 우리 생활 속 당연하게만 여겼던 물건들의 재미있는 탄생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안경 렌즈의 제조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찾아온 대전의 한 공장. 안경 렌즈는 초기 유리알로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다른 소재를 사용해 만들고 있는데요.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안경 렌즈에 사용되는 주 원료는 바로 모노머. 모노머란 고분자 화합물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체로 분자량이 매우 적은 소재인데요.
반드시 2개 이상의 결합체와 중합 반응을 거쳐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노머 플라스틱에도 종류는 다양하게 사용되는데요. 사용되는 모노머의 종류에 따라 기능이 서로 다른 렌즈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모노머는 그 렌즈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재료이며 액체 상태입니다. 이러한 모노머의 종류에는 우레탄 계열, 알릴 계열, 아크릴 계열, 에폭시 계열이 있으며 이러한 모노머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렌즈의 기능이라든지 품질 또는 성능이 결정되는 중요한 원자재입니다. 안경 렌즈 제조는 크게 2가지 생산 공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 몰드 제작 공정과 두 번째, 렌즈 제작 공정인데요. 렌즈를 제조하기에 앞서 먼저 몰드 제작 공정이 시작됩니다. 렌즈를 규격에 맞게 만들기 위해 성형 틀을 제조하는 과정. 몰드는 렌즈를 제조할 때 꼭 필요한 성형 틀입니다. 안경 렌즈의 모양을 정확하게 잡아주고 렌즈의 윗면과 아랫면에 휘어지는 정도, 즉 커브 값을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인데요. 윗면의 커브 값과 아랫면의 커브 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몰드와 하몰드 두 종류로 나누어 제작합니다. 사람 눈 모양에 가장 적합한 렌즈를 생산하기 위해 거치는 과정. 설계된 규격과 모양대로 몰드를 일정하게 갈아주는데요. 몰드는 유리를 사용해 제작하기 때문에 파편이나 유리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정교하게 다듬어줍니다. 몰드 모양에 따라 수만 가지에 이를 만큼 다양하게 제조되는데요. 사람의 시력이 저마다 다르고 그에 따라 눈의 특성도 달라 몰드의 종류도 다양하게 필요합니다.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갈리지 않게 단계를 나누어 여러 번 갈아주는데요. 매끄럽게 갈리지 않으면 렌즈를 제조할 때 공기방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몰드 살척 과정. 설계된 모양에 맞게 다듬어진 몰드는 곧바로 살척 과정을 거치는데요. 제조 과정 중에 발생한 이물질을 제거하고 다듬어진 겉표면이 더 매끄러워지도록 물로 씻어내는 과정입니다. 세척에 사용되는 물은 일반 수돗물이 아닌 초순수를 사용합니다. 초순수란 복잡한 공정을 거쳐 전기 전도도, 생균수, 유기물 등 수중 오염 물질을 극히 낮은 값으로 억제한 순수한 물을 말하는데요. 전기를 통하게 하는 일반 물의 특성과 달리 전기가 전혀 통하지 않고 외부 물질에 쉽게 오염되지 않습니다. 초순수를 이용한 세척은 렌즈의 오염을 막기 위해 몰드의 질을 높이는 과정인 것이죠. 다음은 건조 과정. 세척을 마친 몰드는 건조 단계를 거칩니다. 수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몰드를 완성하는 마지막 과정. 고온의 건조기 안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몰드를 말리는데요. 몰드 표면에 존재하는 초순수를 완전히 제거하고 몰드가 쉽게 깨지지 않도록 강화하는 과정입니다. 몰드 제작 공정이 끝나면 비로소 렌즈 제조 공정이 시작됩니다. 렌즈 제작 공정. 본격적으로 렌즈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앞서 제조된 상몰드와 하몰드를 앞뒤로 이어주고 그 사이 액체 상태의 원료를 주입해 렌즈를 만듭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먼지에 의해 이물질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정해진 간격을 맞추어 특수 테이프로 감아주는데요. 아주 작은 먼지나 티끌이 들어가면 불량품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물질 제거 과정을 거칩니다. 렌즈 제조는 모든 작업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입 시 공기 방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섬세한 작업이 필요한데요. 수시로 유관 검사를 통해 불량품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액체 상태의 원료가 천천히 주입됩니다. 렌즈에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에 따라 렌즈가 갖는 굴절률도 다른데요. 굴절률이란 렌즈를 통해 빛이 꺾이는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굴절률이 높을수록 렌즈의 커브 값을 낮출 수 있어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두께가 얇아져 가볍고 착용이 편리합니다.
평면으로 만들어진 일반 유리나 플라스틱은 빛이 들어와도 굴절되지 않기 때문에 시력 보정의 기능을 갖지 못하지만 렌즈는 기능에 맞게 곡선 모양의 커브 값을 정해주고 굴절률을 높이면 카메라의 조리개처럼 초점을 맞추는 역할을 하게 되어 시력을 보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중합 과정입니다. 액체 상태의 원료를 고체화하고 렌즈의 형태로 만드는 단계. 렌즈의 중합이라고 하는 것은 모노마 자체가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중합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고체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합 과정을 쉽게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밀가루 반죽을 한 다음에 우리가 오븐 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빵으로 만들듯이 액체 상태의 모노마를 오븐 속에 집어넣어서 다시 고체 상태로 만드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고온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렌즈를 구워냅니다. 액체 상태의 모노머 원료를 고체화하고 유리와 같은 생김새로 굳혀주는 과정. 고온의 중합 과정을 통해 렌즈의 형태로 완성되는데요. 단단한 성질로 변해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중합 과정을 마친 렌즈는 몰드를 분리하는 것으로 중합 과정을 마무리합니다. 이어지는 가공 과정. 고체화된 렌즈의 끝부분을 매끄럽게 갈아주는 단계입니다. 액체 상태의 렌즈 원료가 고온의 열을 견디며 부풀어 오르면서 가장자리 부분이 울퉁불퉁해지는데요. 열을 통해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끝부분이 매끄럽지 못하면 외부의 힘에 부서지거나 훼손될 위험이 높아 고르게 갈아줘야 합니다. 렌즈는 하나의 공정이 끝날 때마다 세척 과정을 거치는데요. 시력을 보정해주는 의료기기에 속하기 때문에 오염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청결을 유지합니다. 다음은 코팅 과정입니다. 렌즈가 쉽게 훼손되지 않도록 겉표면을 강화 처리하는 단계. 코팅은 다양한 방법 중 진공 증착 코팅 방법이 사용됩니다. 진공 상태에서 전자비물소와 약품을 증착하는 코팅 방법인데요. 코팅이 벗겨지면 어지럼증을 동반한 눈의 피로와 같이 부적응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눈 건강을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아주 얇은 두께의 코팅막을 7층을 쌓아 코팅하는데요. 그만큼 렌즈는 더욱 단단해지고 빛과 사물의 투과율이 높아지는 것이죠. 코팅 과정까지 마친 렌즈는 마지막으로 검사 공정을 거칩니다. 제품의 이물질과 분량을 검사하는 단계. 수차례에 걸쳐 세척을 진행하는 렌즈는 동시에 유관 검사가 함께 이루어져 불량률이 매우 낮습니다. 검사 과정 중에 발견된 불량품은 다시 재사용하지 않고 모두 폐기 처분하는데요. 시력 보정을 목적으로 생산한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재사용이 아닌 재생산이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제조 과정을 거쳐 렌즈가 완성됐습니다. 선명한 세상을 위한 안경 렌즈. 세상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도구가 아닐까 싶은데요. 묽은 액체에서 렌즈로 탄생하기까지 수많은 공정과 과학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생활 속 도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사이언스 오브 메이킹.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만물이 푸르게 솟아가는 봄. 우리가 우거진 숲을 찾는 이유는 바로 숲이 주는 상쾌함과 생명력 때문일 텐데요. 오늘은 키스티와 함께하는 과학 향기와 함께 기분 좋아지는 봄나들이 하러 숲으로 떠나볼까요? 여러분, 서울에도 걷기 좋은 숲길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제가 와 있는 이곳은요, 바로 국립산림과학원 안에 있는 홍릉숲입니다.
맑은 공기를 흠뻑 마시고 아름다운 꽃을 감상하고 싶은 분들, 오늘 제가요 화창하고 푸르른 봄의 기운을 확실히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울창한 소나무가 늘어선 길. 따뜻한 햇살에 살랑살랑 부는 봄바람 맞으며 산책하러 나온 분들이 참 많았는데요. 홍릉숲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에 하루 2회 숲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저도 제 시간에 도착했는데요. 혹시나 숲해설 프로그램이 딱딱하고 재미없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얘는 이제 이름이 반송이라고 해요. 자, 반송이라 하면 반자는 무슨 반자일까요? 반쪽이 할 때 반, 땡. 자, 어떤 반이냐면 쟁반. 쟁반할 때 반자예요. 나무가 자라는 모양이 둥글럭적한 그릇을 닮아 이름 붙여진 반송. 평소에 우리가 모르고 지나쳤던 나무와 들풀의 이름 하나까지 퀴즈로 재밌게 알게 되고요. 그리고 한쪽에서 움틀 준비를 하고 있는 산철쭉의 꽃망울에서도 향긋한 봄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봄의 색깔 이제 많이 보시고요. 이제 올라가시겠습니다. 홍릉숲에는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봄의 전령사, 꽃나무들이 알록달록 아름다운 빛깔을 뽐내고 있었는데요. 무작정 걸어야 하는 도심지와는 달리 고개를 들고 숲을 둘러보니까요. 마음도 편안해지고 녹음의 눈의 피로까지 확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숲길 걷기가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보통 우리가 숲길을 생각하면은 요즘 피톤치드가 많이 얘기가 돼갖고 그게 먼저 와닿을 겁니다. 피톤치드와 마찬가지로 살림에는 여러 가지 환경 요소가 있는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이온입니다. 음이온은 우리의 뇌파를 안정시키고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그래서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햇빛을 우리가 보통 직접 쬐는데 나뭇잎을 통해 갖고 간접적으로 그 햇빛을 쬐면은 체내에서 세로토닌이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또 동시에 비타민 D가 됨으로써 우리 신체의 생기와 안정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숲길을 걸은 뒤에 사람의 정서 변화를 알아보는 연구 결과 우울감과 분노, 긴장감 등의 수치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치유 효과는 흙내음과 자연의 소리, 그리고 숲이 내뿜는 향균 물질, 피톤치드 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톤치드는 수목이 나무가 오전에 많이 방출을 합니다. 이때 대기 중에도 바람이 별로 없어갖고 우리 몸에 피톤치드를 째기가 아주 용이한데요. 이때 조금 너무 꽉 조이지 않는 그런 헐렁한 옷을 입고 가면 바람이 잘 통해갖고 그런 피톤치드의 향균 작용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효능 때문에 그린닥터라고도 불리는 산림. 숲은 조용하게 부작용 없이 그리고 꾸준히 우리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었는데요. 특히 피톤치드는 숲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자 보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톤치드가 많이 발생한다는 소나무 아래. 떨어져 있는 소나무 꽃을 모았는데요. 꽃이라기보단 좁쌀 같은 모양이더라고요. 자, 눌러서 비벼보세요. 네, 자, 뭉개셔서 자, 향기를 맡아보세요. 난다. 피톤치드. 피톤치드. 네, 네, 마지막으로 또 한번 맡아보시고요. 너무 좋죠. 예. 그래서 그 치료제나 또 아토피 치료제 이런 걸로 많이 쓰는데요. 이게 향기가 진하기 때문에 희석을 해서 허브 향기랑 같이 뭐 여러 가지 물질을 희석을 해서 네,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수목들이 어떠한 이유로 피톤치드를 만들어내는 건가요? 수목은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살기 때문에 적으로부터 공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필요한데요. 이게 바로 피톤치드입니다. 그래서 피톤치드는 식물의 비밀 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숲에 들어서면 향긋한 피톤치드 냄새가 코를 자극하죠.
피톤치드는 식물이라는 피톤과 죽이다라는 사이드의 합성으로 말 그대로 공기 중의 세균이나 곰팡이를 죽이고 해충, 잡초 등을 막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항염, 항산화 효과가 있는 피톤치드, 또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동물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과인데요. 이런 피톤치드는 스트레스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농도를 감소시키는데요. 수종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25%, 많게는 70%까지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산림욕을 할 때 나뭇잎끼리 부딪히는 소리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자연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이 나뭇잎 소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감소시켜준다고 하니까요. 가까운 숲에 가서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는 것도 좋겠죠? 봄이 옆에 다가온 것 같아가지고 그걸 느끼려고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해설가님이 너무 설명도 잘해주시고 새로운 봄의 모습을 느낀 것 같아요. 상쾌하고요. 공부만 하다가 이런 데 와서 꽃도 찍고 다니고 하니까 즐거웠어요. 자주 이제 숲을 찾아서 저도 심신을 좀 단련도 하고 마음도 좀 정화를 시키고 더 즐겁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푸른 산을 찾았는데요. 공기 깨끗하고 물 맑기로 유명한 유명산 자연휴양림입니다. 이렇게 숲에 들어서니까요. 코끝을 자극하는 피톤치드의 향기가 마구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공기 좋고 물 맑은 이곳에 특별한 숲 체험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시죠. 따뜻해진 날씨 덕에 가족 단위로 놀러온 분들이 많았는데요. 봄나들이에 설렌 것도 잠시. 갑자기 밧줄이 등장했는데요. 단순한 놀이처럼 보이는 이 활동으로 오늘 만나볼 식물의 정체를 알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러 가는 풀들은 다 그렇게 자기 풀잎을 땅바닥에 낮게 탁 깔았다가 슬슬 몸을 올리고 있는 친구들을 볼 거예요. 그런 식물들을 로제트 식물이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냉이, 달맞이꽃, 그런 친구들이 다 로제트 식물이어서 겨울을 이런 식으로 수고롭게 난 친구들이거든요. 로제트 식물이란 짧은 줄기에서 잎이 나와 수평으로 자라나는 식물인데요. 향긋한 봄나물은 대표적인 로제트 식물. 입맛 돋우는 냉이와 달래, 쑥 등이 있고요. 작지만 어여쁜 민들레와 개망초꽃, 그리고 달맞이꽃 또한 동장군을 이겨내고 꿋꿋하게 피어난 로제트 식물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숲을 탐색하러 가봐야겠죠? 노란 꽃봉오리들,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것도 로제트 식물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애기똥풀입니다. 꽃을 따면 줄기에서 어린 아기의 똥과 같은 노란 즙이 나온다고 해서 애기똥풀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네요. 봄은 어른들이 봄나물 많이 해먹는 계절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유색의 즙이 나오는 것들은 나물로 해먹지 않아요. 이런 애들은 조금 독성이 많아요. 그래서 노란 즙이 나오는 애들은 우리가 나물로 먹지 않는다. 따라서 애기똥풀도 맛을 보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뾰족한 가시 같은 이 나무, 정체가 뭔고 하니 이름부터가 날카로운 화살나무입니다. 변형시켜서 만든 요것은 꼭 줄기에 난 요 코르크가 화살처럼 생겼구나라고 해서 화살나무예요. 화살나무. 화살나무의 새 싹을 갖다가 우리가 혼잎나물이라고 해서 먹는 거예요. 이 크기도 다르고 꽃잎의 이 나무는 진달래인지 철쭉인지 얼핏 봐서는 잘 모르겠다고요? 가족이시니까 진달래하고 철쭉을 구별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진달래는 꽃만 먼저 피고 철쭉은 꽃하고 잎하고 같이 피고. 네, 우리가 그 가장 잘 알려진 거 맞았습니다. 예, 박수 쳐주세요. 그리고 둘을 구별하는 팁 하나 더. 보통 철쭉은 진달래보다 색이 조금 더 연하다고 합니다. 어때요? 색이 다르게 보이시나요?
무궁무진한 숲의 매력,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체험이 남아있는데요. 물이 고여있는 물가, 그런데 손을 넣어 뭔가를 만집니다. 개구리 알이었는데요. 책에서만 보던 개구리가 여기서 태어난다고 하니 아이들은 알에서 눈을 떼지 못하더라고요.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가면 또 어떤 숲속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두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계단식으로 조성된 작은 호수,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물속 생명체가 있었으니 그 주인공은 바로 꼬물꼬물 올챙이였네요.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또 하나의 알주머니. 청정 지역에만 산다는 도룡뇽이 겨울잠에서 막 깨어나 숲의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숲 체험의 마지막은 개구리 놀이입니다. 덩치 큰 아빠들이 암컷 개구리, 아이들이 수컷 역할을 맡았는데요. 실제로 개구리가 짝짓기를 할 때 이만큼이나 경쟁이 치열하다죠? 암컷 개구리 어떠셨어요? 좋아요. 힘드시죠? 네. 수컷 개구리는 어땠어요? 좋아요. 재밌었어요. 그죠? 네. 엄청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체험하는 게 재밌는 줄도 몰랐어요. 전에 애들하고 그냥 숲에는 많이 놀러 왔는데요. 뭐 이렇게까지 뭐 체험 활동 같은 거는 별로 많이 안 했거든요. 근데 자연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평소에 그냥 가볍게 지나칠 수 있던 뭐 그런 것들 그냥 소소하게 애들한테 좀 같이 보면서 느끼고 체험하고 그러니까 그냥 뭐 저한테도 큰 도움이 됐고요. 그 자라나는 애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요즘 친구들은 이렇게 바닥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다 옹기종기 모여서 뭐 같이 보고 하는데 이렇게 자연에 나와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더 멀리 볼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삶의 여유를 주고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숲. 도시의 빡빡한 환경이 주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휴식을 맛보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화창한 봄이 찾아오면 숲은 우리에게 생명력 넘치는 기운을 안겨주죠. 맑은 날에 싱그러운 숲길을 걸으면서 느긋하게 한숨 쉬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산림욕을 하기 위해서 숲에 들리신다면 오늘 제가 체험한 것처럼 한 걸음걸음마다 건강해지시고 젊어지는 기분 꼭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키스티와 함께하는 과학향기의 정보를 더하다. 과학향기 지식 플러스.